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 만에 우리 서울시청에 다시 복귀하신 오세훈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16년 만에 서울시 의원이 되어서 오세훈 시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가끔 광진구에서 뵙다가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뵐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적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서울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서울론 사업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1년 오세훈 시장이 3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교육형 교육 플랫폼 자료를 받아본 후 서울론 사업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교육 플랫폼 가칭 서울론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을 걸쳐 272억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1타 강사 강좌 및 민간 유명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하여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세 가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교육 플랫폼 서울론 사업은 스타 강사를 통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앞에 조희연 교육감도 계시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서울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인 뉴샘을 통해 꿀박사 및 꿀맛 무지개 교실 등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앞서서 최윤희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세금 낭비의 우려가 상존하며 또한 학원과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는 이미 EBS I를 통해 이미 국가적으로 시행하면 전부 무료 청취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론 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개년 걸친 사업을 임기 1년 남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대영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네, 본 의원이 4가지 차원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라 하더라도 서울론의 구축 사업이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에는 첫째,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은 수렴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듣지 못하는 대신 저희들이 관련되는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긴밀한 협조는 아직 못했다 이거죠. 자, 어떤 정책에 직접 간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학생, 교사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는 분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앞에 이미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반복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건너뛰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정책이든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론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부터 시작된 강남 인강 배치마킹으로 보입니다. 강남 인강이 학력 격차 해소 효과가 있는지 270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본 사업의 타당성이 사전이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강남 인강은 물론 본 사업인 서울로는 사교육 조장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강남 인강에서 부작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일타 강사에 홍보할 기회만 제공합니다. 그 일타 강사들 연봉 100억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에 별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가 스타 강사를 통해 온라인 강의 제공 시 영세학원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 범위 지원 방법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서 또 들으셔야 된다면 그 부분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정책 실효성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 격차가 심하다는 언론 보도와 또 시중에 그런 것들이 팩트라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시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타당성 이 검증 없이 하냐,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 발전시켜 가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인터넷 강의가 어떤 부작용인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최초로 바로 2000년대입니다. 2000년에 온라인 강의의 대표인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었어요. 그 메가스터디 인강이 첫째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하고 교육 기회 균등. 이 기체 아래 2000년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나 일반 많은 학생들이 한 번도 강남의 대치동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수강료도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니까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절감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전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다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기회 균등도 맞았어요. 그런데 4년 뒤 2004년 EBS가 나옵니다. 이 EBS는 바로 어쩌면은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런데
4년 뒤 EBS 인터넷 강의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2000년 시작한 가치가 퇴색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히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대입 사교육장 시장처럼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장의 독점도가 높아지고 소수 스타 강사의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단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용 충성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동영상 강의 이용 형태를 학습 관리 시스템을 조사해 본 결과 보면은 2000년도 초반입니다. 수강 신청한 학생이 완강한 학생은 10%대,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중단에 그만둔 학생이 많았고, 그래서 특히 한 신뢰를 들으면은 이렇게 듣는 학생이 적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교육을 교육청에서도 막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보면은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아예 강의를 제때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소통인데 상호 작용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온라인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의 문제점을 너무 적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의 맹점은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완강하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런을 하면서는 여기에 멘토링 시스템을 붙여서 그 멘토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 국장님, 그 행자위하고 지금까지 예결위까지 오면서 많은 그 멘토들이 정리된 발언을 하시네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전혀 이 이해도가 상당히 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오셨네요. 자, 질의 그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콘텐츠 제공이 가장 많이 예산하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미 EB에서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서울런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EBS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질문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EBS에서는 방송을 일방적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TV를 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강의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울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합니다. 예, EBS 강의 재방송해요. 예, 재방송을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플랫폼은 어떤 그리고 이 EBS 장점이 있냐면 강의는 인터넷 들어가면은 몇 년, 3년치가 문구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절대 아이가 듣고 싶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멘토링 시스템을 붙이기 때문에 EBS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호작용과 이 아이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습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습 관리를 통해서 진로 지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큰 차이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교육청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뉴셈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해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고, 교육정보화 지원 있고, 두리셈 있고, 두리셈 더함 있고, 키다리셈 있고, KT 랜선 야학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있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있고, 다 같이 토요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친구랑 엄청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미 다 서울론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질의할 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라 나중에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EBS인데 앞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그 성인을 위한 콘텐츠는
EBS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EBS가 초중고 그 입시 수업 이외에 성인을 위한 강좌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네, 계세요?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EBS가 얼마나 성인 콘텐츠가 좋은 거 하면은 공무원 시험, 외국어, 공인중개사까지 다 탑재되어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국가 입시 기준은 EBS와 더 많은 연계를 통한 수능 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70%까지 EBS 연계가 출제됐어요. 그렇다면 1타 강사의 강의가 제공되는 서울형 교육 콘텐츠는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미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무료 콘텐츠는 홍수 차고도 넘치는 그 지경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론을 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평생국장의 답변을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최유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긴밀하게 사전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직 잘 안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자, 국장님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주 타겟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있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 외에도 가고 싶은 학원에서 얼마든지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보자,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시스템이 다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형 교육 플랫폼 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부족하기보다는 그 대상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 의욕과 성취욕 등의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협력 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견인 제도 도입을 통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1:1 멘토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시점에서 서울시와 같이 이런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만을 시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시스템, 즉 멘토링, 돌봄, 학습 마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또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 이런 사업은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위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각급 학교 상담실, 지역사회 전문가, 혁신교육 지구사업 등을 통해 교육청이 이미 수년 동안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기 전에 이미 앞에 서영기 의원님, 최유미 의원님이 이미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시장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의 민간 영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데 서울론 사업은 3개년에 걸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8개월, 선거 감안하면 더 짧게 남았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최소한 올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 것을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가 살면서 한 사회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화두라는 게 있고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고 긴급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가 공약한 것 중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공약한 몇 가지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공약을 했던 사업을 임기 1년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또 시장님이 다음에 서울시장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3개년을 30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왜 하시나, 이게 제가 정책의 좀 연속성 측면에서 되게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 설명 자료를 참조하시면 1단계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내후년도까지 3단계로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3년치를 합한 예산이고 올 1년 예산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지요. 그렇게 일단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올해 그 기반을 까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장님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를 주셔야 우리 의원님도 판단하실 거예요. 네, 그 답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님이 그 공공의 민간 영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게 공공의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침해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만으로 서비스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S나 강남인강 등 공공에서 이미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일타 강사들의 각종 강의 유튜브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상용화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서울론 사업이야말로 공공의 혈세를 퍼부어 민간의 할 일을 방해하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혈세를 투입해서 민간 분야의 일을 빼앗는 것은 한마디로 작은 일에 힘쓰는 큰 것을 거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교각사루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영역 침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종합해서 한 2, 3분도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BS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EBS는 일방향이고 인터넷은 쌍방향이죠. 그 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둘째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서 이른바 세간에서 명문대로 분류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그 강남북 지역의 각 자치구별로 통계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보다 비강남 지역의 입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적지요. 그것이 모든 이 주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왜곡을 낳는데 예. 강남북 격차 해소를 예.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오히려 진작시키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공통적으로 세 분 의원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교육감님과 똑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이런 언급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서울론이 생김으로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사교육이 더 만연하게 되느냐, 이 점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도 이른바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뭐 좀 자극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일타 강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고 그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어하는 강사들의 교육 콘텐츠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된 적이 있느냐. 아까 전 의원님께서 10개 가까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쭉 인터넷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교사들에 의해서 정규 학습 시간에 활용되는 콘텐츠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음 또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본법 4조의 2에 의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단체장에게도 있고 주요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것은 제가 120% 인정합니다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도 있다면 그 방법으로 찾아내서 공약한 것이 바로 이 서울 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고소득층만큼 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도 똑같은 접하고 싶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 사업이 공약이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사시면서 모기나 파리를 잡기 위해서 칼 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견문 발금, 노성 발금이라는 그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그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청으로 와가지고 너무 작은 일에 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거르쳐서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시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서울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제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키우는 계획은 세우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에 대한 환경 개선, IT 기기 제공, 센터 내 컨텐츠 개발, 인력 개발 등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울론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공교육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 중에는 학원 등 사교육 시스템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않은 바 오히려 공교육 시스템의 정상화가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남 일타 강사 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플랫폼 사업은 사교육 조장할 우려가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공교육의 보완 수단뿐이지 기본적으로 교육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전문가, 국공립교원 및 사립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론 제가 마치고 그 다음에 시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
공수처 관련 1호 사건에 관련해서 3가지 기준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영 교육감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의 공정성에 문제는 없는가? 둘째, 만약에 선거 대가라면 정무직 제공도 법의 위반이다. 셋째, 조희영 교육감 공수처 수사를 보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수처 1호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근거가 된 무소불위의 검찰과 판사,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관련 인사 대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 부정 의혹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국힘당 주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이 후보 사퇴 및 선거운동의 보온이자 표적 인사이므로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을 교육감으로 선정했던 것을 보고 저 역시 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은 공수처의 탄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거의 뭐 일방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1호 사건의 수사 여부를 지켜보면서 공수처가 얼만큼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국민적 판단을 받아 보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희영 교육감님의 그 공수처 수사 1호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간단한 의견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장님 입장에서 자, 조희연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이후에 2018년도입니다. 후보에서 사퇴하고 조희연 교육감을 도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이 문제라면은 오세훈 시장과 후보 단일화를 사퇴한 안철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공동시정, 서울시 공동경영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당선 후에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인물인 서울시 정무직 등의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더 심각하고 불법적이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월 20일, 이건 아까 우리 서윤기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4월 20일 날 서울특별시 대변인 공개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보도 한국경제에 보면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시 대변인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인 L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 보도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 결과가 발표납니다. 물론 이 L씨는 대변인에 합격합니다. 6월 2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대변인에 임명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4월 22일 하남시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사전 내정 의혹 등으로 하남시를 수사해야 한다고 성명서 내신 분이에요. 자기는 사전 거론대가 대변인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하남시 미래통합당 위원장으로 작년 총선 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타 후보와 서로 고발전을 펼쳤던 이분의 논리라면은 서울시장님도 채용 비리의 의혹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보면은 이번에 대변인 된 이분은 또 원래 4월 22일 날 공무원 채용 관련 의혹 수사 촉구 성명서를 냅니다. 대충 보면은 이번 사건의 요지가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대변인 공모직 했거든요.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정이 있다는 제보자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개 채용이었으나 공개 채용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관리감독에 충실해야 할 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실상 비위를 조장 방치하였다.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러고도 하남시의 투명한 행정을 책임지고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의심이 든다. 채용 비리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원래 4월 22일 날 이부근의 성명서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조희연 교육감님은 해직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서 채용은 문제가 있고 우리 서울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또 정무직 중 한 분은 이미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징역 10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 들어갑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공정성 문제가 없는지 시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예, 피상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한 사례처럼 보입니다만은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 사례를 뉴스로밖에 못 봤기 때문에 뉴스를 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면, 제가 봤던 기사에 의하면 그 해직 교사들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에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그 간부님들, 그러니까 부교육감, 국장, 과장님들이 다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관여를 배제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 절차라면 서울시의 이번 채용 절차와 시장님 명백히 맞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 본인은 하남시의 그 당협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성명서까지 내신 분이 본인은 여기 또 우리 서울시청 대변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안과 이번 대변인 채용 과정도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면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된 직이라서 안 되지만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사람은 정무직이라 괜찮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 등 일반 별정직 공무원도 임명권자가 공고 절차 없이 임명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은 사실일까요? 자, 답은 명확합니다. 후보 사퇴 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사퇴한 후보에게 정무직을 포함한 어떤 공사직이라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후 사퇴한 선거운동 대가로 안철수 대표 또는 그 측근에게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실장 등 정무직 제공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제공한다면은 서울시장님이나 안철수 당대표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 230조, 232조 보면은 선거운동 또는 후보 사퇴 대가로 공사직 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 고등법원의 판례도 그렇게 공사직은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채용 비리라고 한정하는 부분이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채용하는 부분은 50보 100보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 그 교육감님이 공수처 1호 수사가 서울시 교육감님이 대상이 된 점과 교사의 정치권 기본권 박탈과 해직교사 특별 채용에 대한
현재 심경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특별 채용을 문제 삼고 있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이를 제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코미디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자들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드리고 이제 이들은 해당 교사들의 특별 채용과 그 결정권자인 조인교육감에 대해서 비난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런 코미디를 양산한 현행 법률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10년을 거리에서 헤맨 해직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의일 것입니다. 두서없는 거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